할머니야! 검은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와 폐를 조였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벽을 더듬으며 손주 방으로 기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천장에서 불타는 뭔가가 떨어져 제 왼팔을 스쳤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몸을 발견한 순간 저는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6살 지우를 등에 업고 불길 사이를 뚫고 나왔을 때 제 왼팔은 이미 시뻘겋게 녹아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입니다. 평생 흉터가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흉터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세상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 되었죠.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끊으라고 했는데도 안 듣더니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아들 민호가 하나 있는데 7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손주 지우까지 있습니다. 지우가 벌써 6살이에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날도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몸이 뻣뻣해서 일어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어둔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작게 인사를 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지우 생일이에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시장에 일찍 가야 했거든요. 새벽 시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상인들 목소리가 활기차고 채소며 생선이며 다 싱싱하죠. 정순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단골 야채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손주 생일이라서요. 미역국 끓여야죠. 아이고, 몇 살인데요? 6살이에요. 시금치 한 단, 콩나물 한 봉지, 무 하나를 골라 담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육점에서는 미역국에 넣을 소고기도 샀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끓이는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옆 가게 춘자네 떡집에도 들렀습니다. 춘자는 제 오랜 친구예요. 지우 생일 케이크 주문했던 거 찾으러 왔어. 아, 그래. 여기 있어. 근데 정순아, 너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손주 생일도 좋지만 너도 좀 챙겨. 춘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야 뭐 잘 먹고 잘 지내지. 애들 챙기는 게 내가 사는 낙인걸. 그게 문제야. 너만 너를 안 챙겨. 가족들은 다 자기 알아서 잘 살아. 춘자 말에 잠깐 마음이 묘해졌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하며 오늘 차릴 음식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그릇 세트를 꺼냈어요. 30년은 좋게 된 것들이었죠. 이건 민호 돌 때 썼던 거네.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 돌잔치 때는 남편이 살아있었고 집안이 북적북적했었죠. 시부모님도 계셨고 친척들도 다 모였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다 행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명절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붙여야 한다. 나물은 저렇게 무쳐야 한다. 하나하나 다 가르치셨죠. 그때는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나름대로 저를 아끼는 방식이었나 봅니다. 마당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난초가 아직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혼자 중얼거렸죠. 여보, 이 난초는 아직도 잘 크네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건데. 부엌으로 돌아와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고 불린 미역을 넣고 정성껏 끓였어요. 냉장고 문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달력을 보니 그날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지우 생일이라고 제가 써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호네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세로 들어간 집인데 나름 깔끔하고 좋았어요. 다만 집이 좀 오래되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아 보였죠. 지난주에 민호네 집에 갔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멀티탭 하나에 전기 제품을 여러 개 꽂아놓은 걸 봤어요. 수진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꽂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수진이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안전하게 만들어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남들은 고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수진이는 아이 낳고 일을 그만뒀어요. 요즘은 육아에 전념하고 있죠. 두 사람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서 살림이 빠듯한가 봅니다. 가끔 민호가 전화할 때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 5시까지 갈게요. 그래, 알았어. 음식 다 준비해 놓을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고, 무슨 무리야. 손주 생일인데. 전화를 끊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과일도 깎아놨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딸기도 한 팩 사놨죠. 요즘 딸기가 비싸서 망설였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복례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순아, 뭐 이렇게 바빠? 오늘 지우 생일이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먹기로 했어. 아이고, 또 너 혼자 다 준비하는구나. 민호네는 뭐하니? 걔들도 바쁘잖아. 내가 해주는 게 낫지. 복례가 혀를 찼습니다. 너는 맨날 그래. 내가 다 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복례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정말 당연한 걸까요?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화분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저는 좋았어요.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요. 오후 3시쯤 떡 케이크에 올릴 촛불을 확인하고 있는데 복례가 또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옆에는 길 건너 사는 영숙이도 있었어요. 정순아, 너 아직도 부엌에 있니? 복례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종이 모자를 접고 있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종이를 하나씩 골라서 고깔 모자를 만들고 있었죠. 지우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뭐 좀 더 준비할 게 있어서. 아이고, 정순이 너는 맨날 그래.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영숙이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더니 마당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복례도 따라 들어왔죠. 우리 며느리 봐. 내 생일 때도 밥 한 끼 대충 사 먹고 끝이더라. 요즘은 다 그래. 너처럼 이렇게 정성 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영숙이 말에 복례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정순아, 너 그러다가 진짜 내 자리가 없어져. 평생 희생만 하면 결국 남는 게 뭐야? 가족들은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뿐이야. 저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희생이야. 난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 하지만 속으로는 복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정순아,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아? 우리 큰아들 집에 가봤더니 내 사진 찍어놨던 것들을 모아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놨더라. 내가 그 집에서 뭔지 알아?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야. 영숙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복례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남편 10년 동안 병수발했잖아. 허리도 다 나가고 돈도 다 썼지. 근데 남편 죽고 나니까 뭐가 남았는지 알아? 아무것도 없어. 자식들은 엄마가 고생했지 하면서도 정작 나를 챙기지는 않아. 오히려 내가 없을 때 더 편애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말했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지난번에 우리 막내 아들 집에 갔는데 내가 설거지하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괜히 일만 더 많아져요. 그러더라고.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내가 씻어놓은 그릇은 찝찝하다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민호네 집에 갔을 때 제가 청소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수진이가 어머님, 제 방식이 있어요라고 했었죠. 그때 느꼈던 서운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영숙이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정순아, 우리가 이런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가족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중요해.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부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곧 민호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민호네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떡 케이크를 상자에 담고 준비한 음식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종이 모자도 가방에 넣었어요. 전부 5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5명이니까요. 아, 맞다. 이제는 4명이지요. 남편이 없으니까. 하지만 습관적으로 5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민호네 집으로 가는 길에 복례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면 내 자리가 없어져.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민호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이것 좀 들어줄래? 수진이가 음식 담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아마 집안일에 지쳤나 봅니다. 어머님이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준비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특별한 날이잖아. 거실로 들어가니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지우를 안아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우리 지우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정리하려는데 멀티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그 멀티탭이었어요. 여전히 전기 코드가 6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믹서기, 토스터기, 전기밥솥,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까지.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민호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충전기 2개를 빼서 다른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꽂으면 위험한데, 작게 중얼거리며 멀티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4개나 꽂혀 있어서 불안했지만 더 빼면 수진이가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가서 쉬어. 엄마가 다 하시니까 저희가 미안하죠. 민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슨 미안한 거야? 엄마는 이런 거 하는 게 좋아. 정말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이 된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지우의 생일이었으니까요. 저녁 5시가 되자 식탁에 음식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잡채, 각종 전,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지우는 노란색 종이 모자를 쓰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저는 계속 미소가 지어졌죠. 자, 이제 촛불 켜자. 제가 떡 케이크에 6개의 촛불을 꽂았습니다. 하나하나 불을 붙이면서 지우의 반짝이는 눈을 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촛불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우, 소원 빌고 불 꺼야지? 네. 지우가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후 하고 촛불을 끄는 순간 우리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우야. 수진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민호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찍어요. 아니야, 나는 됐어. 에이, 엄마도 같이요. 지우야, 할머니 옆에 가서 서. 우리는 떡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간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있었다면 함께 찍었을 텐데. 하지만 슬픈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우의 날이니까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만든 잡채도 좋아했죠. 그런데 민호와 수진이의 대화를 들으니 요즘 걱정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또 야근하래?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야 좀 나아질 것 같아. 당신은 너무 좋게만 하니까 회사에서도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민호는 늘 그렇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반면 수진이는 체면을 중시하고 예민한 성격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어머님, 국 더 드실래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난 됐어.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였는데 곧이어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민호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불이야.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멀티탭에서는 불꽃이 탁탁 튀며 연기가 나고 있었고 바닥과 마른 행주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커튼으로 번지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다시 벽지까지 활활 크게 번졌습니다. 연기가 좁은 부엌 전체에 가득 찼어요. 119에 전화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싱크대 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 부엌의 수도를 이용할 수도 없었고 수진이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어요. 민호는 급히 화장실에서 물을 퍼와서 뿌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불길이 무섭게 커져서 거실 벽지로 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안 돼. 나가야 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문득 지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우가 없어. 지우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식탁에 있던 지우가 사라진 거예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겠죠. 우리도 빨리 나가야 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민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빨리 나가야지. 이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우는 무서우면 방에 숨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너희 먼저 나가. 난 확인하고 갈게. 어머님. 저는 수진이의 손을 뿌리치고 벽을 짚어가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윗도리에 앞섭을 당겨 코와 입을 막았어요.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웠지만 벽을 더듬어가며 지우 방을 찾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연기가 왈칵 방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지우가 있었습니다. 무서운지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서워.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저는 지우를 등에 업었습니다. 잠깐만 숨을 참아봐. 그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방을 빠져나왔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불타는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제 왼팔을 스치면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지우를 꼭 잡고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서 현관문 쪽 방향을 향해 달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민호와 수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보자 수진이가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그제야 제 팔을 보니 옷이 피부에 녹아붙어 피고름이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지우를 달래면서도 제 팔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주변 피부도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민호네 집은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부엌은 완전히 탔고 거실도 연기와 그 흐름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연기를 많이 마시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제 팔의 화상이 좀 심각했죠. 심재성 2도 화상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느릴 수 있어요. 상처 드레싱하러 몇 번 더 오셔야 하고 다친 팔로 무리한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팔에 붕대를 감으면서도 저는 지우 생각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우는 괜찮았어요. 연기를 조금 마셔서 기침을 했지만 큰 부상은 없었죠. 병원 복도에서 민호와 수진이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집을 잃었으니 당연했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당분간 같이 지내자. 엄마. 민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사고잖아. 그때 잠깐 수진이의 표정을 봤습니다. 불안해 보이면서도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나중에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콘센트 과부하로 인한 전기 화재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그대로였죠. 수진이는 제가 충전기를 뺀 걸 못마땅해 했었는데 누가 다시 꽂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그날 일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왼팔에 감긴 붕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다치지 않고 내가 대신 다쳐서 정말 다행이라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말이죠. 화재 사고 이틀 후 민호네 가족이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화재를 면한 옷가지 몇 개와 귀중품 정도였어요. 대부분은 새로 사야 했죠. 제 왼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진통제를 먹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다른 곳을 알아봐야.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히 함께 있어야지. 28평 단독주택이지만 방이 3개나 있어서 함께 지내기에는 괜찮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넓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너무 썰렁했었죠. 이제 다시 북적거릴 생각을 하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방 배정을 하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어머님이랑 방을 함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악몽을 자주 꾸거든요. 그래, 내가 데리고 자면 되겠네. 수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안방을 써도 될까요? 지우 아빠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침대가 필요하거든요. 안방에 침대가 있잖아요. 민호가 허리가 안 좋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을 보니 안방을 원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 너희가 써. 나는 작은 방으로 갈게. 지우랑 같이 자면 되지. 어머님은 서재 쓰시면 안 돼요? 거기가 조용하고 좋잖아요. 지우는 작은 방에서 저희가 재울게요. 아니야, 악몽 꾸면 내가 달래줘야지. 작은 방에 지우랑 같이 있을게. 수진이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죠. 작은 방은 그나마 서재보다는 컸지만 어른과 아이가 함께 자기엔 좁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제 집에 온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받아들인 거니까요.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마찰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깔끔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물건에 라벨을 붙이고 수납함을 종류별로 나누었죠. 반면 저는 그냥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릇은 씻어서 아무데나 넣고 옷은 대충 개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어머님, 이 그릇들은 어디다 둘까요? 수진이가 제가 30년 동안 써온 그릇들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 그냥 찬장에 넣으면 돼. 제가 새로 산 그릇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게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찔끔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그릇들이 밀려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 수진이는 제 물건들을 하나씩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 사진도 작은 탁자로 옮겨졌고 제가 뜨개질하던 바구니도 창고로 들어갔어요. 제 흔적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 2시쯤 옆에서 자던 지우가 몸을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화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붕대 감은 팔이 아픈 걸 참고 지우를 안아주었어요.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 불이 또 나요. 지우가 땀에 젖은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붕대 감은 팔이 욱신거렸지만 지우를 달래는 게 먼저였죠.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할머니가 지켜줄게. 한참을 토닥이다가 지우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어요. 아마 수진이가 지우 울음소리를 듣고 왔다가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무슨 소리야?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 그래도 됐어. 그런 걱정하지 마. 사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화상 치료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집을 잃고 힘든데 말이죠. 수진이가 부엌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집안일은 다 할게요. 어머님은 팔도 다치셨으니 쉬세요. 좋은 말이었지만 왠지 서운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뜻 같았거든요. 하지만 팔이 아픈 건 사실이었어요. 그릇 하나 드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점심때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은 괜찮았지만 제가 끓이던 것과는 달랐어요. 민호도 그걸 느꼈는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가 그립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덧붙였어요. 아니, 이것도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저녁이 되자 수진이가 거실을 재배치했습니다. 소파 위치를 바꾸고 TV 각도를 조절했어요. 모든 게 수진이 방식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물건은 이 방 구석에 정리하면 될까요? 수진이가 제 물건들이 든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래, 거기 놔둬. 제 물건들이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수진이도 자기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집을 잃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얼마나 불편할지 알았으니까요. 밤이 되어 지우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봤어요. 작은 방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이 방은 평소에 잘 쓰지 않아서 관리를 안 했거든요. 붕대 감은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우를 깨울까봐 몸도 제대로 뒤척일 수 없었죠. 안방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을 순 없어. 빨리 집을 구해야 해. 민호가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알아. 나도 알아. 조금만 참자.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옆에서 자는 지우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 집이 좋다고 하는데 부모는 빨리 나가고 싶어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니까요. 함께 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상 입은 팔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려다가 팔에 힘이 빠져서 그만 엎질러 버렸어요. 아, 뜨거운 국물이 식탁에 쏟아졌습니다. 화상 부위가 찌릿하면서 통증이 올라왔어요. 저는 급하게 행주를 찾았지만 붕대 감은 손으로는 제대로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달려와서 엎질러진 국을 닦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는 걸 보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엔 제가 할게요라는 말이 친절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점심 후에 빨래를 널려고 했습니다.
지우 옷이라도 제가 빨아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빨래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젖은 옷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화상 부위가 당기면서 아팠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수진이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우 옷 좀 널려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쉬세요. 수진이가 빨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내 손 같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일하던 손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어요. 오후에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단추가 하나 풀어진 채였어요. 할머니, 단추 채워주세요. 그래, 이리 와. 하지만 단추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붕대 감은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작은 단추 구멍에 단추를 넣으려고 애쓰는데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또 수진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뒤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그냥 두세요. 어머님은 쉬시는 게 낫겠어요. 수진이가 지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마 제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들렸습니다. 도움은커녕 사고만 치시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짐이 된 걸까요?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걸까요? 저녁을 먹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니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하셨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너무 많이 넣었다고. 하지만 남편이 맛있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민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올해도 명절 준비로 정신없었다. 전을 30판이나 부쳤다. 팔이 떨어질 것 같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없어도 안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옛날 일기 보고 있어. 재밌어요? 응, 내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도 있어. 지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제 팔의 붕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팔 많이 아파요? 조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지우 때문이 아니야. 지우가 안 다치고 무사한 게 할머니를 살린 거야. 지우가 제 팔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호, 아프지 마.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어 지우가 잠든 후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에 뭘 쓸까 고민하다가 연필을 들었어요. 내가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질까?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손이 내 손 같지 않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인데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붕대 감은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었지만 마음의 통증까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수진이가 드라마를 보는 모양이었어요.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죠. 그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없는 공간에서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복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면 내 자리가 없어져.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 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 자리는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산 지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민호네가 화재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었으니 제가 아끼고 절약해서 보태주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붕대를 새로 감고 진통제를 먹은 후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어제 수진이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깔끔했지만 제가 물건들을 놓아두던 장소와 달라져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쿠션을 정리하고 신문을 개어 놓았어요. 붕대 감은 손으로는 힘들었지만 천천히 하니 할만했습니다. 부엌도 정리했어요. 그릇을 크기별로 다시 정렬하고 수저통도 깨끗이 닦았죠. 아침 7시쯤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뭐 하신 거예요? 조금 정리했어. 깨끗해졌지?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제 방식이 있어요. 수진이는 제가 정리한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짜증이 난 게 분명했어요.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해. 도와주려고 한 건데. 도움이 안 돼요, 어머님.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점심 무렵 냉장고를 열어보니 수진이가 스티커를 붙여놓았더군요. 민호 도시락, 지우 간식, 저녁 반찬 등등. 색깔별로 구분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는 A4 용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사용 규칙이라고 쓰여 있었죠. 1. 라벨이 붙은 음식은 건드리지 마세요. 2.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3. 먹은 것은 바로 치워주세요. 마치 제가 남인 것 같았습니다. 제 집 냉장고인데 사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에 복례가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손님이 오셨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 미안. 깜빡했네. 복례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나 그만 갈게. 복례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정순 씨, 요즘 아들네가 같이 산다며?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보이지 않아? 억지로 얹혀 사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수진이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집에 들어오니 수진이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렸습니다. 엄마 맞아.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셔. 아무튼 노인네가 꽉 막혀가지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노인네라니. 꽉 막혔다니.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민호, 수진, 지우, 그리고 저.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이건 누구야? 할아버지요. 하늘에 있잖아요. 지우는 남편을 구름 위에 그려놨더군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많이 나왔죠?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혼자 살 때는 얼마 안 들었는데 4명이 살다 보니 장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생활비 보탤게요. 됐어. 너희는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 돈 모아서 빨리 집 구해.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밤이 되어 일기를 쓰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안하다, 내가 또. 이 말을 오늘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었죠.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재활치료 예약하기. 다시 내 손을 내 손답게 적어놓고 보니 씁쓸했습니다. 손이 나아진다고 해서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지 마. 저는 지우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안 가. 할머니는 여기 있어. 하지만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있는 게 모두에게 불편한 것은 아닐까요?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3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수진이 사이는 점점 멀어졌지만 지우와는 더 가까워졌어요. 화재 이후 지우는 저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수진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오늘 오후 지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우 할머님이시죠? 담임교사입니다. 잠시 상담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걱정이 되어서 서둘러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팔은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많이 나아져서 혼자 외출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우가 그린 그림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불과 관련된 그림이었어요.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가득한 집, 그 안에 갇힌 가족들,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뛰어나오는 장면. 지우가 요즘 이런 그림만 그려요. 그리고 계속 할머니를 찾습니다.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아요.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지우를 구했거든요.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우가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안내문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에게 이야기해야 했지만 왠지 조심스러웠어요. 저녁을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오늘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담 이야기를 듣고 수진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우가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요? 응. 선생님이 상담을 권하시더라. 수진이가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 붙어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야, 엄마한테 와. 싫어. 할머니랑 있을래. 수진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유치원에서 작은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몸이 안 좋다며 가지 않았고 민호는 회사에 갔어요. 결국 저 혼자 지우 운동회에 갔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뛰어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데 지우는 할머니와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김밥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붕대 감은 손으로 만드느라 모양은 별로였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할머니 김밥이 최고. 지우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지우가 유치원에서도 계속 할머니만 찾는다고요. 그래. 네. 그리고 제가 데리러 가면 울면서 할머니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요. 수진이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인데 아이가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찾으니 마음이 아플 만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지우가 또 악몽을 꿨어요. 안 돼. 불이야. 할머니.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땀에 젖은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불은 없어. 우리는 안전해. 할머니, 어디 가면 안 돼. 할머니가 나 지켜줘야 돼. 지우가 제 옷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졌어요. 안 가. 할머니는 지우 곁에 있을게. 한참을 토닥이다가 지우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너무 어머님한테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화재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 제가 엄마인데 저를 안 찾아요. 어머님만 찾아요. 수진이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내가 지우를 좀 떼어놓을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풀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상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지우가 가족들 이름을 적어놨더군요. 맨 위에 할머니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아빠, 엄마 순이었어요. 우리 지우가 글씨도 잘 쓰네. 제가 지우를 안아주는 걸 수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민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힘들어해요. 지우가 엄마를 안 찾아서. 그래, 나도 알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필요로 했고 저도 지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게 수진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었죠. 밤이 되어 지우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화재 그날 제가 구해준 이후로 저는 지우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그게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아마 정순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 잘 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이 되어가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가족들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녔고 수진이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 놀이공원 가요. 지우가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고 싶었어요. 붕대도 이제 거의 풀었고 팔도 많이 나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이가 민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아직 팔도 완전히 안 나으셨잖아요. 민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미안해 보였지만 수진이 말에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저희 잠깐 다녀올게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그래, 다녀와. 지우가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수진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안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만 빠진 거였죠.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 걸까요? 이 집의 주인인데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가 인사를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는 외출했는데, 알아요. 우리 딸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집 구경 좀 하러 왔죠. 수진이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마치 집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애도 키우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편하진 않겠죠.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모시고 산다고요? 제가 제 집에서 그들을 받아준 건데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처럼 말하다니요.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화재로 집을 잃어서. 아, 그래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수진이 어머니의 표정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에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했나 봅니다. 1시간쯤 후에 민호네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을 보자 밝게 웃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여기가 내가 사는 집이구나. 수진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네. 임시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은 아니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저녁을 먹고 수진이 부모님이 돌아간 후 저는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어요.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야채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순 씨, 오랜만이네. 팔은 좀 나아졌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장바구니가 쏟아지고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시장에 뭘 사러 왔다가 저를 본 모양이었죠. 어머님, 수진이가 달려왔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그냥 살짝 넘어진 거야. 왜 혼자 나오셨어요? 위험하잖아요. 수진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가는 내내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혼자 나가셔서 넘어지셨어. 이러다 큰일 나겠어. 또라는 말이 거슬렸습니다. 한 번 넘어진 건데 마치 제가 늘 사고를 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밤 10시쯤 지우를 재우고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왜 또? 매일 사고만 치고 시장에서 넘어진 것도 그렇고 자꾸 신경 쓰이잖아. 엄마도 힘드실 거야. 당신은 맨날 엄마 편만 들어. 나도 힘들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어요. 목이 말랐지만 다시 나가기가 겁났습니다. 또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될까 봐요. 지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갈까요? 지우도 크면 달라질까요? 창밖을 보니 구름에 가려진 달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처지 같았어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려진 것처럼. 겉으로는 한 집에 살며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이 가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달빛처럼 흐릿했습니다. 함께 산 지 5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를 재우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붕대를 푼 지 며칠 되었지만 아직도 왼팔의 화상 자국은 붉은색과 갈색이 얼룩덜룩 섞여 있었죠. 부엌에서 물을 따르려는데 안방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작게 중얼거리는 것 같았는데 점점 또렷해졌어요. 정말 힘들어. 어머님만 없으면 편할 텐데.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그만 컵이 싱크대 가장자리에 부딪혀 땡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안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잠시 후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엄마가 들으시면 어떡해. 들을 리 없잖아. 방에서 주무실 텐데. 수진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매일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뭐 하나 마음대로 못해. 이 집이 우리 집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셨잖아. 받아준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솔직히 말해봐. 당신도 힘들잖아. 민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그래, 힘들긴 해.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수진이의 모든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어머님이 지우한테만 집착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내가 엄만데 우리 애가 나보다 할머니를 더 찾아. 이게 정상이야? 수진이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화재 때문에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야 해? 벌써 5주일이야. 나는 매일이 지옥 같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죠. 집도 빨리 구해야 해. 이렇게는 못 살아. 알아. 나도 알아보고 있어.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져서 이대로 모시고 수발하면서 살라고 하면 어떡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내가 없으면 편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왼팔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상처 자국이 손끝에 닿았죠. 이 상처는 지우를 구하면서 생긴 거였어요. 그 아이와 가족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인 상처였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지우가 깰까 봐요.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적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에 천천히 적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한참을 보다가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어요. 내가 살린 집인데. 적고 나니 더 서러웠습니다. 화재로 잃을 뻔한 가족을 제가 구했어요. 이 팔의 상처가 그 증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없는 게 더 편하다니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자기 집도 아닌 곳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박또박 적었어요. 내가 정말 짐일까? 창밖을 보니 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 존재 같았어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필요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어젯밤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엄마, 된장찌개 맛있어요. 민호가 말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몸이 안 좋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어젯밤 지옥 같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에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프린트해 놓은 것 같았어요. 맨 위에 종이를 보니 화재보험 처리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과실 항목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콘센트 과부하로 인한 화재 거주자 과실이라고요. 제가 경고했던 그 멀티탭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과실로 처리되는 거였습니다. 서류를 더 넘겨보니 새집 전세 매물 리스트도 있었어요. 여러 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죠. 정말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또 한 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우가 제 옆에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집 그림이었어요. 큰 집에 5명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사람만 집 밖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사람은 왜 밖에 있어? 아, 이건 할아버지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다행히 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 밤이 되어 지우를 재우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적었던 글씨 아래 한 줄을 더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도 곧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도 지우는 날 필요로 해. 적어도 이것만은 확실했으니까요. 비록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아들에게는 짐이 될지라도 손주에게만큼은 제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은 오늘도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도망치고 싶은 것처럼.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여기가 제 집인데 제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애들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만 없으면 편할 텐데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지우와 놀아줄 때도 그 말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함께 산 지 6주일째 되는 수요일 오후였어요. 작은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민호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습니다. 민호는 화장실에 가 있었고 수진이는 지우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피커폰이 켜지면서 통화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진 거였습니다. 아마 민호가 실수로 자동응답을 설정해 놓았나 봐요. 여보, 나야. 그 이야기 어떻게 됐어?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마트에서 전화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이야기? 민호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피커폰을 끄는 걸 까먹은 것 같았어요. 진명의 이전 말이야.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뜨개질하던 바늘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아직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미루는 거야? 어머님, 어차피 저러다 오래 못 사실 텐데 미리 우리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못 산다니요?
제가 곧 죽을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뜨개질 바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가.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우리 엄마 친구 중에 세무사가 있거든.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도 있대. 민호가 그제야 스피커폰이 켜진 걸 알아차렸는지 급하게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작은 방에 있었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제가 다 들어버렸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곧 죽을 사람처럼 얘기하네. 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62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인가요? 요즘 70, 80까지도 건강하게 사는데 말이죠. 다음 날 오전 민호가 회사에 가고 난 후 컴퓨터를 켜놨길래 끄려고 책상에 갔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뭔가 떠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는데 부모 생전 증여 절차, 증여세 계산법, 주택명의 이전 서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제 집을 빼앗으려는 거구나.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는 제 것도 아니게 되는 건가요?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어서 무심코 봤더니 프린트된 서류들이 한 뭉치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요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증여세율표, 상속세 절세 방법 같은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놨다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후에 수진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수진이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맞아. 이 기회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받을 거잖아. 이 기회라니요? 제가 화상을 입고 약해진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기회였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판단력도 떨어지실 수 있고 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판단력이 떨어진다니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요. 단지 팔에 화상을 입었을 뿐인데 마치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밥을 먹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아까 전화 내용 들으셨어요? 민호가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무슨 전화? 모르는 척했습니다. 들었다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반찬만 집어먹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지우만 해맑게 떠들었어요. 할머니, 내일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해요. 그래. 뭐 그릴 거야? 우리 집이요. 할머니 집. 순간 수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여기는 할머니 집이야. 우리 집은 따로 구할 거야.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계시지.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따로 산다는 거였어요. 제 집을 빼앗고 나간다는 뜻이었을까요? 밤이 되어 지우를 재운 후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미리 준비하자는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민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말 못하면 내가 할게. 어차피 법적으로도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적대. 그래도 뭐, 우리가 평생 전세 살 거야? 지우도 크는데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지. 듣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의 얼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정말 그들 것이 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나를 곧 죽을 사람처럼 얘기하네.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이 집마저 빼앗기면 나한테 남는 게 뭐지? 창밖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밤이었어요. 마치 제 앞날처럼 캄캄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남편 제삿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사를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남편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탕을 끓였습니다. 왼팔의 화상 자국이 아직도 붉고 울퉁불퉁했지만 먼저 간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8시쯤 수진이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훑어봤습니다. 어머님,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명태전을 부치는데 기름이 튀어서 왼팔에 닿았어요. 화상 부위라 더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동생 부부, 남편의 사촌들, 조카들까지 모두 15명이 모였어요. 좁은 집이 북적거렸습니다.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좋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형수님, 팔은 좀 어떠세요?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많이 나았어. 걱정하지 마. 아이고, 그래도 흉터가 심하네요. 병원은 계속 다니세요? 시동생 부인이 제 팔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소매를 내려서 흉터를 가렸어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수진이가 도와줬지만 오늘은 거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저 혼자 무거운 제기들을 나르며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뜨거운 탕을 옮기다가 사고가 났어요. 왼팔에 갑자기 저릿한 통증이 오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을 놓치면서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습니다. 어머!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국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어머님 또요? 수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들 앞이었는데도 짜증을 숨기지 않았어요.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일만 더 만드시잖아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시동생 부부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조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두세요. 제가 할게요. 민호 얼굴도 붉어져 있었어요. 창피했나 봅니다. 아들은 행주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한숨을 푹푹 쉬며 깨진 그릇을 치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우 살리려고 얻은 상처인데 이제는 그저 불편한 흉터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시동생이 위로했지만 더 비참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내내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마 다들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 나이에 며느리 한테 얹혀 살면서 폐만 끼치는구나 라고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습니다. 사촌 동생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형수님, 이거 민호한테 전해주세요. 지난번에 빌렸던 거 갚는 거예요. 봉투를 받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서류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증여계약서라고 적힌 종이가 보였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종이를 봤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초안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그냥 알아보는 중이에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힐끔 쳐다봤고 사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가 알아버린 거였습니다. 민호가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집 이야기인가 봐.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뜨는 것 같았어요. 아마 불편했겠죠. 이런 가족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형수님, 몸조리 잘하세요. 시동생이 떠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에 동정이 가득했어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사상을 정리하며 혼자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겠죠. 자기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한다면요. 저녁이 되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민호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완전 망신이었어. 증여계약서가 왜 거기서 나와? 나도 몰라. 실수로 섞였나 봐. 빨리 처리해야겠어. 이제 친척들도 다 알았잖아.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뭘 기다려? 버티면 우리 거 될 텐데. 버티면 우리 거라니요. 제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갔어요. 지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상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께 드리는 음식들을 예쁘게 그렸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음식 다 드셨을까? 그럼 할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셨을 거야. 지우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까요? 지우도 크면 엄마 아빠 편이 되겠죠. 그때는 정말로 제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비치고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차갑고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제사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당한 모욕, 증여계약서를 본 그들의 시선, 버티면 우리 거라는 수진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2시가 되자 더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여행 가방이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썼던 가방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약봉지, 통장, 도장.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어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정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지우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첫 줄을 적었어요.
우리 지우에게. 그런데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할머니가 너를 버리고 간다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다고? 6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우를 사랑해. 언제나 영원히. 적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모두가 불편해하니까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62살의 노인, 왼팔에는 울퉁불퉁한 화상 자국, 눈가에는 깊은 주름. 이런 제가 어디로 간들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왼팔의 흉터를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붉은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못생긴 상처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 훈장이었습니다. 가족을 구하면서 얻은 상처니까요. 비록 그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훈장이야, 이건 훈장이야. 거울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맨발이었어요. 눈을 비비며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왜 깼어? 목 말라요. 그런데 할머니는 뭐해요? 지우가 침대 위에 가방을 봤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무언가를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아니야, 그냥. 가지 마요. 지우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껴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제 허리를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가지 마. 놔두고 가지 마. 아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화재 이후로 저와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는데 제가 떠나려는 걸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싫어. 할머니 없으면 나 혼자야. 엄마도 아빠도 날 안 지켜줘. 할머니만 날 지켜주는데.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서 침대에 앉혔습니다. 울지 마, 지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정말이에요? 안 가요? 그래, 안 가. 지우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우 곁에 있을게. 약속해요? 약속해. 지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할머니 편이에요. 뭐?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화났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어른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우야, 엄마를 미워하면 안 돼. 왜요? 엄마가 할머니 괴롭히는데. 그래도 엄마야. 지우 엄마잖아.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더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그런 존재였구나. 적어도 지우에게만큼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지우를 안고 누웠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다시 잠들었어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니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새벽 4시쯤 지우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의 짐을 다시 풀어서 옷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구청 복지 상담 오전 9시, 법률구조공단 오전 10시, 재산권 보호 상담.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맞서기로 했어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온 우리 집이에요.
그걸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나를 먼저 지키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어둠도 함께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았어요. 민호와 수진이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곳에 갈 일이 있어. 어디요? 내볼 일이야. 짧게 대답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서로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지우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힘내요.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편이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이제 제 자리를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구청과 법률구조공단을 다녀왔습니다.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 명의의 집이니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복사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민호가 검색했던 증여 관련 자료들, 책상 서랍에 있던 증여계약서, 초안, 그리고 화재보험 서류까지 하나하나 복사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저녁 7시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TV를 보고 있었고 지우는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놓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앉아. 두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TV를 끄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주방의 시계 소리만 똑똑 들렸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어요. 이게 뭔지 알지? 제가 증여계약서 초안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민호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수진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리고 이것도. 컴퓨터 검색 기록을 프린트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부모 생전 증여 절차, 증여세 계산법 같은 검색어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이것. 화재보험 서류 중 과실 부분에 동그라미 친 복사본도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수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떨리지 않고 단호했어요. 남편과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지.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진이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끝까지 들어. 너희가 화재로 집을 잃어서 내가 받아줬어. 가족이니까. 하지만 너희는 날 뭘로 봤니?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라고 했지? 내가 없으면 편할 거라고 했지? 민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오해? 내가 다 들었어. 버티면 우리 거라고도 했잖아.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봐요. 그래, 내가 늙었어. 팔도 다쳤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이 상처를 봐. 저는 왼팔의 화상 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울퉁불퉁한 붉은 상처가 형광등빛 아래 선명했어요. 이건 짐이 아니야. 훈장이야. 지우를 구하면서, 너희를 구하면서 얻은 상처라고. 그런데 너희는 날 모욕했어.
친척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없어야 편하다면 너희가 나가.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린 대로야.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라는 거야. 수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지우는 어떻게 하고요? 너희가 집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잖아. 전세 매물 리스트도 봤어. 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게 싫으면 나가.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나를 죽을 사람 취급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민호가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독립하면 되죠.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보름 줄게. 그 안에 집 구해. 제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엄마, 끝났어. 더 할 말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하게 걸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지우가 문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지우를 안아주며 말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와도 떨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요. 그날 밤 안방에서는 계속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집을 알아보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열흘 후 민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집 구했어요. 다음 달에 이사해요. 그래.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나가는구나. 제가 쫓아낸 거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허전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각자 자리 지키며 살자.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부르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아침 7시부터 민호와 수진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상자들이 하나둘 쌓였어요. 부엌 용품, 지우 장난감, 여름옷 같은 라벨이 붙어 있었죠. 평소와 달리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상자에 물건 넣는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자기가 사온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서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제 오래된 그릇들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들은 그냥 놔둬. 내가 쓸 거야. 짧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된 그릇들이었어요. 민호 돌잔치 때 썼던 것들이죠. 이제는 다시 저 혼자 쓰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안방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동안 생활비예요. 필요 없어. 받아주세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민호가 식탁 위에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도 않았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서운했습니다. 지우가 작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안 갈래. 지우야, 엄마 아빠랑 가야지. 싫어. 할머니랑 있을래. 지우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지우는 제 다리를 꽉 안고 놓지 않았어요. 지우야, 가자. 새 집 예쁘대. 싫어. 할머니 집이 좋아. 보다 못한 민호가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이삿짐 트럭이 왔어요. 젊은 남자 3명이 상자들을 날랐습니다. 2달 동안 쌓였던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안방이 텅 비었고 작은 방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니 집이 휑하니 넓어 보였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벽에 못자국만 남아 있었죠. 수진이가 걸었던 액자 자리였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각자 자리 지키며 살자. 민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지우를 안고 먼저 차에 타 있었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게 수진이답다고 생각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이삿짐 트럭과 민호차가 떠나는 걸 봤어요. 지우가 뒷좌석에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를 정리하다가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우가 쓴 거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할머니 편이에요. 지우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당으로 나갔어요. 화분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시들었던 것들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남편이 아끼던 난초도 꽃대를 올리고 있었어요.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요. 흙을 만지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손에 묻은 흙냄새가 좋았어요. 뭔가를 돌보고 가꾸는 일이 제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반찬 2가지의 된장찌개. 예전처럼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외롭지만 편안하다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미안해할 일도 없으니까요.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구청 복지관에 갔습니다. 실버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화상으로 약해진 팔 재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혼자지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례를 만났어요. 정순아, 애들 다 갔다며? 응, 어제 이사했어. 잘했어.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복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춘자도 전화를 해왔어요. 이제는 나도 나를 돌볼 거야. 제가 말했더니 춘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 자신을 챙겨.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었어요. 민호가 뒤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제게 뛰어들었어요. 꼭 안아주니 따뜻했습니다. 주말마다 오고 싶대요. 괜찮으신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지우는 언제나 환영이야. 5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아직 화분 잎사귀에 맺혀 있었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토마토 모종이 제법 자라서 노란 꽃을 피웠고 상추는 먹을 만큼 컸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난초는 흰 꽃을 3송이나 피웠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왼팔을 들어 물을 주는데 햇살이 화상 자국 위로 비쳤습니다. 붉고 울퉁불퉁하던 상처가 이제는 많이 옅어졌어요. 여전히 흉터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것은 제가 가족을 구한 증거니까요. 여보, 난초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 영정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혼잣말이 습관이 되었어요. 외롭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1개월 전부터 시작한 새벽 체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몸이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정순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체조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나이는 다들 비슷했지만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체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햇볕을 받아서인지 건강해 보였습니다. 화상 연고를 바르며 상처를 살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했죠. 아침을 먹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요즘은 매일 일기를 써요. 오늘 날짜 아래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지켰다. 체조도 했고 화분도 가꿨다. 혼자지만 잘 살고 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갈게요. 그래, 우리 지우. 뭐 먹고 싶어? 할머니 김밥이요. 알았어. 할머니가 준비하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밥 재료를 사면서 흥얼거렸어요. 지우가 오는 날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주말마다 오는 게 정착이 되었죠. 민호와 수진이도 가끔 함께 왔지만 예전 같은 불편함은 없었어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자와 복례를 만났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정순아,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춘자가 말했어요. 그러게. 혼자 사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복례도 거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돌보고 있어. 늦었지만 말이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데려다 주고 갔어요. 엄마,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호와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서로 선을 지키니 오히려 편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끈적이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으니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지우와 함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당근을 썰어주겠다고 나섰어요. 플라스틱 칼로 조심조심 썰었죠. 할머니, 나 잘하죠? 우리 지우가 최고야. 김밥을 다 만들고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봄 햇살 아래서 먹는 김밥은 꿀맛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용감하대요. 왜? 혼자서도 씩씩하게 산다고. 나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지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해가 기울 무렵 마당을 정리하다가 작은 화분 하나에서 새싹이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씨를 뿌린 기억도 없는데 저절로 난 것 같았어요. 연두색 작은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우야, 이것 봐. 새싹이 났어. 우와, 예뻐요. 생명은 이렇게 스스로 길을 찾는 거야. 지우를 보며 말했지만 사실은 제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스스로 길을 찾았으니까요. 저녁 7시 민호가 지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저녁 먹으러 오실래요? 수진이가 준비한대요. 놀라웠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초대하다니요. 그래, 가마.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왼팔의 흉터가 노을빛에 물들었어요. 못생긴 상처지만 이제는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상처가 있어서 제가 더 강해졌으니까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은 나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 펜을 놓고 하늘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화분들도 제 흉터도 모든 것이 빛났어요. 문득 새싹이 난 화분을 다시 봤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62살, 아직 제게는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상처가 있지만 아프지 않은 그런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난초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죠. 남편이 좋아하던 그 향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고 있어.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